특히 프로이센과 바이에른 작센의 제후들은 이 여자가 어디 황제가 된단 말이야. 또 뭐 남편에게 황위를 어디 남편한테 준단 말이야 하면서 마리아 테레지아의 사촌 형부이자 바이에른의 선제후인 카를 알브레히트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돼요. 자, 이 황제 자리를 지키려면 이제 언제든 한판 붙어야 돼요. 언제 붙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자, 오스트리아와 처음 격돌하게 된 것은 바로 프로이센입니다. 야, 이 마리아 테레지아의 영원한 숙적 프리드리히 대제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1740년 11월, 사실 그 해에 바로 프로이센의 국왕으로 즉위를 했거든요. 프리드리히 2세가. 근데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스트리아 정부에 우리는 프란츠 스테판, 그러니까 마리아 테레지아의 남편의 즉위를 지지하며 브리크 조약에 명시된 대로 슐레이젠 지방을 넘겨준다면 오스트리아를 지원하겠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 테레지아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어디 감히 하면서 프란츠 스테판을 지지한다라는 선언을 한 거니까 이 마리아 테레지아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슐레지엔 지역을 달라라고 하는 건데, 이 슐레지엔은 유럽에서 석탄과 철의 산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으로 납, 주석, 구리 등의 지하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고 상업이 발달된 도시로 이 오스트리아 연간 수입의 10분의 1이 여기서 징수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거기다가 인구가 또 150만에 달하는 지역이었어요. 자, 프로이센이 군대를 열심히 증강해서 예전에 그 프로이센 군이 아니다, 우리 이제 붙을만 하다라고 하지만 사실 땅덩어리가 너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구가 300만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땅덩어리 넓히고 인구를 늘려야겠다. 거기다가 경제 기반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슐레지엔 지역을 차지하기로 이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1573년 브리크 조약이면 거의 200년 전 조약이잖아요. 근데 1573년 브리크 조약에서 자신이 속한 이 호헨촐레른 가문이 슐레이엔 지역의 일부인 브리크 공국을 상속받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슐레지엔 지역 전체에 대한 계승권이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우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오스트리아 왕위는 다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어쨌든 이런 명분을 내세웁니다. 자, 이렇다면 프로이센이 곧 쳐들어오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가 겨울이 다가오고 있던 때여서, 그래 아무리 지가 잘 나가는 이제 막 뜨고 있는 나라라고 해도 겨울에 군사행동은 하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오스트리아가 나름 연구도 하고 이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상을 뒤집고 그해 11월 프리드리히 대제와 슈베른 장군이 8만 대군을 이끌고 바로 슐레지엔 지역을 향해 돌격해 옵니다. 어찌나 빠르고 조용히 움직였던지 이 베를린에, 그러니까 프리드리히 2세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서 프랑스 대사 보보 후작이 궁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군대가 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대사가 모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하고 어리둥절해 하고 있었는데, 프리드리히 2세가 나는 당신들의 게임을 하러 가오. 내가 에이스를 잡으면 나눠 가집시다 하면서 도대체 어디로 나간다라는 말도 하지 않고 전쟁터로 바로 향해버린 겁니다. 당시의 전쟁 스타일로는 있을 수 없는 스타일인 거죠. 자, 그렇게 프리드리히 2세는 속전속결로 이 전쟁터로 뛰어들어서 이 슐레이엔 주요지를 점령해 버리게 되는데요. 아무런 방어책이 없이 이 오스트리아군은 순식간에 괴멸당하게 됐고, 그렇게 프로이센군은 슐레지엔 수도인 브레슬라우를 함락시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마리아 테레지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빨리
군사행동을 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자, 여기서 그러면 그냥 둘 수 없죠. 그래서 그 이듬해 4월 오스트리아의 나이베르크 장군이 또 2만 군대를 이끌고 다시 출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프리드리 이 입장에서도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굉장히 좀 험준한 산맥을 넘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시일이 걸릴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리아 테레지아도 빨리 움직인 거죠. 프리드리히가 슐레이엔 주요 지형을 다 점거를 하고 함락을 못한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오스트리아군이 그 뒤를 바짝 쫓아갔고 결국은 몰위치에서 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2만 대군을 이끌고 친위 전투에 나섰던 프리드리히 대제는 엄청난 화력과 이 훈련 잘 된 보병부대가 자랑이거든요. 보병부대를 이끌고 오스트리아의 그 날고 긴다는 기병과 맞서 싸우게 되는데요. 이때 안개가 가득한 날씨 덕분에 다 오스트리아군이 잠자고 있을 때 오스트리아군 이 코앞까지 진격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경험이 부족했던지라 이때 바로 습격을 했어야 되는데 포진을 하면서 시간을 끌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오스트리아군이 뭐야 쳐들어왔어 하면서 막 일어나서 전투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양측 다 엄청난 사상자를 내면서 접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때 프리드리히는 막 스쳐 지나가는 총알을 맞으면서 죽음의 위험 직전까지 가기는 했지만 이때 프리드리히 쪽에 운이 좋았던지 오스트리아 기병부대가 무너지면서 오스트리아군은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렇게 슐레지엔 지역을 빼앗기게 된 테레지아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와, 프로이센군은 함부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구나. 좀 더 신중하게 전쟁에 임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숙적 프리드리히와 먼저 한판 붙었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데 프랑스와 바이에른 연합군이 오스트리아와 보헤미아를 또 침략해 온 겁니다. 테레지아가 슐레지엔을 어떻게 다시 되찾을까 고심을 하고 있던 그때 바이에른, 프랑스, 스페인이 이미 미넨에서 우리가 한판 붙어가지고 오스트리아가 지면은 이거 어떻게 우리가 나누어 가질까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미 조약까지 체결한 뒤였어요. 뒤이어서 프로이센, 작센, 스웨덴, 사르디아, 나폴리, 퀼른 등 반합스부르크 군사 연맹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오스트리아는 최대의 전쟁 위기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때 영국이 나서서 영국은 이때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중재를 하게 돼요. 오스트리아가 프로이센에게 이 슐레지엔 지역을 할양해라. 그리고 이걸 거절할 시에 출병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이제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러시아만 사실은 오스트리아의 유일한 거의 우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는 또 이때 스웨덴과 교전을 벌이고 있어가지고 오스트리아를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 이 오스트리아 내부의 귀족들이 여자 왕은 또 받들 수 없다 하면서 반역을 일으키면서 테레지아가 인생 최고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테레지아가 난 여인이지만 국왕의 심장을 가졌단 말이야! 라고 외쳤지만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반란군들에게 먹힐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 카를 알브레히트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등극을 해서 카를 7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 테레지아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평화롭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실패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1741년 3월 13일 넷째이자 첫 아들인 요제프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마리 테레지아는 그의 6월 25일 이 헝가리 국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들 요제프를 안고 헝가리 포조나로 달려가서 의회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마리 테레지아가 등극을 한 후에 헝가리가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의회 연설을 하는 겁니다. 불길한 구름이 사방에서 우리를 향해 몰려오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이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기에 나의 친애하는 헝가리인들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성 이슈트반의 왕가는 위기에 처해 있고 나 역시 나의 아이와 함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로부터 버려진 나는 온 역사의 빛을 읽어온 헝가리군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는 익히 알려진 마자르인의 용맹과 충성을 호소합니다. 그 충절에 나는 여기 나의 미래와 나의 아이의 미래를 맡기겠습니다. 이 연설이 굉장히 감동스러웠던 것 같고요. 물론 이 연설 아래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물밑 작업이 있었겠죠. 우리가 당하면 헝가리는 안 당할 줄 아느냐. 빨리 여기서 함께 위기를 타게 하자. 그러면 내가 헝가리에게 무언가를 해주겠다. 뭐 이런 정치적 협상이 있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연설을 한 건데 헝가리 귀족들이 엄청나게 감동을 하면서 칼을 뽑아들고 받들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대규모 경기 부대를 구성해서 이 오스트리아를 지원하기로 합니다. 자, 그리고 1742년 1월 반합스부르크 동맹의 이 오스트리아 공격이 살짝 약해진 틈을 타서 이 테레지아가 바이에른 정복을 위해서 2만 부대를 파견하게 되는데요. 열흘 만에 바이에른의 수도를 함락시키게 되니까 당황했던 바이에른 왕실은 닌펜부르크 조약을 파기하고 다시는 오스트리아를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밀리고 있던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값진 승리를 거둔 것이죠. 그리고 반합스부르크 동맹은 이 소식에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요. 프리드리히 대제가 또 곧바로 프로이센, 프랑스, 작센 3국의 연합군을 이끌고 오스트리아 국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이미 약속을 받아냈는데 여기 우리가 머물러서 연합군과 전쟁을 할 필요가 없지라고 생각한 테레지아가 바로 본토로 회군을 해버려요. 연합군도 사실은 지금 붙어서 좋을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후퇴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때 프리드리히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연합군이 회군하는 길에 오스트리아군의 매복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후퇴를 하는 척하고는 오스트리아의 명장 칼친왕이 지휘하는 3만 오스트리아군이 다른 길로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연합군이 이렇게 탁 나타나니까 오스트리아 기병이 순식간에 매복을 해서 습격을 가했는데 이때 프리드리히도 이제 처음 전쟁에 나섰던 그 프리드리히가 아니에요. 이제 엄청나게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침착하게 방어진지를 구축을 하면서 이 며칠 동안 지루한 소모전이 시작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양측의 사상자가 넘쳐나고 오스트리아군은 약 6,300명을 잃게 되었고 프로이센 연합군도 약 4,800명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시간 끌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칼 친왕이 해군을 하게 되는데 프로이센 군은 철군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오스트리아 국경으로 남하를 하는 겁니다. 칼 친왕이 오히려 실패를 하는 바람에 테레지아는 또 한 번 이 강화를 해야 했는데 영국이 또 나서서 중계를 해서 프로이센과 강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 슐레지엔과 그라츠 공국을 프로이센에게 할양하는 베를린 협약을 맺고 휴전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 프리드리히가 조금만 엄청난 사람이 아니었으면 매복에 걸렸으면 이렇게 치욕적인 조약을 맺을 일은 없었을 텐데 이렇게 치욕적인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빈으로 돌아온 테레지아는 영국, 하노버, 헤센, 네덜란드 등 4개국과 동맹을 맺고 이 반합스부르크 동맹을 선제 공격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를린 조약을 맺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프로이센이 지금은 안 움직일 거야 라는 판단 하에 움직이게 된 것인데요. 영국과 네덜란드 등이 이제 같은 동맹이 되니까 테레지아는 기력을 회복하고 1742년 말 오스트리아 연합군이 다시 바이에른과 보헤미아를 점령하는데 성공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743년 테레지아는 트라운백작에게 오스트리아군을 이끌고 이탈리아로 진격하도록 명을 내리는데요.
이들은 이제 스페인군과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 양측 다 막심한 피해를 입게 돼요. 그리고 스페인 측은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영국 국왕 조지 2세와 오스트리아 라이페르그 장군이 이끄는 4만 연합군이 6만 프랑스군과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 프랑스군이 지지요. 이 위대한 승리가 바로 오스트리아에게 전해지면서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던 오스트리아는 수렁에서 다시 벗어나는 듯이 보였습니다. 마침 작센 공작이 반합스부르크 동맹에서 탈퇴를 해서 이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맺게 되니까 이 오스트리아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1744년 여름에 이르러서 오스트리아군은 다시 프랑스의 알자스로 진격을 하는 동시에 이탈리아의 나폴리 왕국을 압박하게 되는데요. 전세가 이미 많이 역전이 되어서 오스트리아에 이미 승리의 서강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또 두고 보지 않은 한 나라가 있었으니 프로이센. 아니, 합스부르크가 이렇게 계속 승리를 하면 아니, 자기들을 또 그냥 두지 않을 거잖아요. 다음은 또 프로이센 쳐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면서 1744년 8월에 바로 또 공격 태세를 취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숨 돌릴 틈도 없이 보헤미아의 수도 프라하로 남하해서 단 며칠 만에 프라하를 함락시켜 버립니다. 프라하를 공격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오스트리아군이 갔을 때는 이미 프라하가 함락이 됐어요. 이 소식을 듣지도 못할 정도로 신속하게 프로이센군이 움직였던 거죠. 프라하에 도착한 오스트리아군은 결국 이 프로이센의 공격에 걸려서 절반의 사상자를 내고 퇴각하게 되는데 다시 칼 친왕이 5만 군사를 이끌고 지원에 나섭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국경지대에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또 대규모 소모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군수품 보급에 유리했던 오스트리아는 전략상 좀 우세한 것처럼 보였어요. 칼 친왕은 소규모 정예의 기마병을 이끌고 프로이센 후방의 보급선을 습격해서 이 탄약과 식량 공급을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수품 보급에 난항을 겪은 프리드리히가 전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이미 1만 2천 명 정도의 군사를 잃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프리드리히가 이 군대를 철수시키게 되는데 이 프라하 부근에서 옛날에 자기들이 매복에 걸렸던 걸 기억해서인지 칼 친왕을 유인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칼 친왕은 전쟁에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니 용의주도하게 진격해서 잘 빠져나가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10월 중순이 넘어가니까 날씨는 점점 추워져서 보헤미아는 점점 꽁꽁 얼어붙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프로이센 군도 사기가 떨어지고 맥을 못 추게 돼요. 게다가 작센군과 합류한 오스트리아 연합군은 이미 10만에 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전투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한 프리드리히가 결국은 슐레지엔 지역으로 후퇴를 하게 돼요. 하지만 어떻게든 이 보헤미아를 잃고 싶지 않았던 프리드리히가 이듬해 봄에 다시 내가 쳐들어오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부 병사들을 남겨놓고 방어진을 구축해 두고 그 다음에 후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남겨두었던 병사들은 오스트리아군에게 함락당하게 되면서 프로이센은 수만 병력을 잃게 되죠. 프리드리히가 이렇게 슐레지엔으로 퇴각하는 것을 지켜본 칼 친왕이 이 기세를 몰아서 쳐들어가면 슐레지엔을 쟁탈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서 테레지아에게 슐레지엔으로 쳐들어갈 수 있게 명령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해요. 테레지아가 막 고민을 합니다. 이제 대군은 10만 대군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해볼만 한데, 그런데 이 슐레지엔 지역이 평원 지역이거든요. 이 평원 지역에 더 잘 싸우는 쪽이 프로이센이에요. 이 오스트리아 기마병은 구릉지대에서 잘 싸우는 그런 병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평원에서 붙으면 좀 불리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10만 대군이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슐레지엔 뺏기고 얼마나 속이 상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 쳐들어가 하면서 이 허락을 했고 10만 대군이 슐레지엔 대평원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프랑스와 바이에른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던 다른 오스트리아 부대도 이 슐레지엔 침공에 합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대가 사기 충전해서 슐레지엔 지역으로 쳐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6월 4일 새벽 호헨프리트베르크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대평원에서 이 프로이센 군이 막 맹렬히 대포를 퍼부어 대고 하니까 연합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자, 이때 재빨리 진영을 갖춘 칼 친왕이 오스트리아 정예 기마병을 이 프로이센 대포 부대에 파견을 해서 이 대포 부대를 또 괴멸시키면서 전멸의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더 이상 싸웠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으로 결국 보헤미아 국경 내로 철수를 하게 되죠. 아, 역시 아무리 사기 충전해도 프리들이랑 붙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물론 실망은 했어요. 테레지아가. 하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또 기회가 있겠지 하면서 이때 이제 마음을 또 다잡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제 카를 7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즉위한 지 4년 만에 돌연 사망을 하게 돼요. 원칙대로라면 카를 7세의 아들이 황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카를 7세의 아들인 막시밀리언 3세는 이 황위에 관심이 없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황위 계승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질 않는 거예요. 이때다 싶었던 테레지아가 막시밀리언을 직접 만나서 황위를 포기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냅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기다리던 이제 황위 계승을 하게 되는데 여자인 마리 테레지아가 황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1745년 9월 13일 그녀의 남편 프란츠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돼서 프란츠 1세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란츠는 거의 이름뿐인 황제였을 뿐 테레지아가 신성 로마 제국의 군주 역할을 도맡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를 되찾은 테레지아. 자, 슐레지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탈환할 계획을 세워요.